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미국 내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에 나서며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금융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엔 합의했지만 금융통합의 실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국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파업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면서 유로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국 세너제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삼성전자에 7억 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은행권들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중동 등지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테마주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한 주 뭔가 좀 풍요로운 소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늘 일부 첫 번째 이슈는 하우스프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우스프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등장하는 듯 하더니 여전히 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와 금융권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에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경매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크게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지난주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해 유럽연합과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반박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스페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고 이것이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13,579.47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반면 소폭 올랐습니다. 0.13%, 4포인트 오르면서 3,179.96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1,460.1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도 그렇지만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도 이번 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케이스슐러 주택시장 지표를 시작으로 내구재 주문과 분기 GDP,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연합 관료들이 스페인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희소식은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끄는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5,852.62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84%, 62.13포인트 상승하면서 7,451.6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 0.59% 오르면서 역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홍콩 증시는 약간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 중국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추절과 국경절을 낀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중국은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지난 금요일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살펴보면 4.57%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발표, 그리고 증권당국의 부양책 등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처럼 중국 증시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갈아타는 데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소폭 올랐습니다. 0.25%, 23포인트 상승하면서 9,11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거의 변동폭이 없었고요. 2,026.69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0.7%, 144.02포인트 오르면서 2734.9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장남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식 기자. 네, 머니공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이 새 구제금융 프로그램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27일쯤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 미국 내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유럽 지역의 경제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혼조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만 애플의 아이폰 판매라는 호재가 작용해 상승 마감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실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번 주 증시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특히 스페인의 새로운 긴축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EU가 오랜 기간 강조해온 구조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추가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4%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 종목별로 상황 살펴보면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9개국에서 아이폰 5를 출시한 애플의 주가는 0.2% 상승한 주당 $700 근처에서 종료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와 버라이즌도 각각 0.4%와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손모빌이 0.4%, 로얄 더치셀이 0.2% 올랐습니다. 반면에 운송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0.9%,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1.1% 내렸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와 미국 주택지표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보다 먼저 마감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스페인 밀라노 증시는 2.4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종목별로는 애플의 아이폰 5 수혜주로 거론된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가 4% 이상 뛰었고 통신기업 보다폰도 1.8% 올랐습니다.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에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1.9% 올랐고 로이드 은행과 바클레이주도 2.2%와 0.7%씩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 크레디 아그리콜과 BNP 파리바도 각각 2.3%와 1.3% 올랐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당분간 유럽 증시의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구제금융 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유럽중앙은행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채무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의 금융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금융 통합의 실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와의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맞춰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유럽의 금융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금융 통합의 조기 도입을 주장한 반면 메르켈 총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을 결정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누그러지는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재정위기국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파업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리스 등의 은행권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모두 3,2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74조 원에 달합니다. 예금 인출 사태의 원인은 통화동맹 분열에 대한 우려와 유로존 위기 해결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뱅크런 사태가 지속되면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 1조 유로를 지원했지만 뱅크런 사태로 자금이 고갈된 은행들이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기업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긴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는 지난 14일에는 육해 공군 장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고 오는 26일에는 그리스 최대 노동조합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긴축을 하다 보니까 직자리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부담이 되니까 예. 계속 이제 파업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재정 위기가 있게 된 원인을 보면은요.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민간 부분의 경쟁력 상실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국채 매입은 네. 단기적인 방안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대책은 단편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자구책들이 나오지 않는 한 재정 위기국들의 사회 불안은 증폭되고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애플이 삼성전자에 7억 7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미국 세너저의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배심원단이 내린 약 10억 5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에 더해 7억 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과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26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은행권이 올 들어 속속 해외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의 중국 일변도에서 탈피해 지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지로 해외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두바이와 호주, 독일, 남아공, 터키 진출 계획을 밝혔고 하나은행도 국내 최초로 미얀마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인도네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은행도 일본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해외 진출하면 중국을 떠올렸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중국에서 벗어나 진출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때문입니다. 은행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국가 기관 산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라이센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국 당국은 외국은행에겐 예금의 75%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 역시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진출 국가의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진화된 그 금융 기법이라든지 또 IT 이런 부분을 현지에 가서 접목을 하면은 저희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이 포화에 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하우스포 지원 대책 일환으로 주택 지분 매각 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본인 소유 주택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렌트포 계층을 위해서는 국가 소유 철도 용지 위에 고층 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와 기숙사 등을 시세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18년 만에 재산 형성 저축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지요. 구체적인 혜택을 놓고 정부와 중소기업 간 다른 입장을 보이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재산형성저축, 일명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정부는 복지 확대 등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4%대의 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이제 비과세 혜택만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비과세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형저축처럼 이제 10% 이상의 좀 고금리까지 보장이 돼야 실질적인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측은 정부가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대기업 근로자와 연봉 3,50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에게까지 재형저축 혜택을 주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는 연봉 3,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00만 원 이하인 납입금 제한 역시 더 높여 실질적인 목돈 마련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전 직장인들의 개설통장으로였던 재형저축이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애니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기 스마트폰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애니팡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요즘 어디에서나 모바일 게임 애니팡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애니팡은 출시 2달도 안 돼서 1,500만 다운로드, 200만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면서 국민 게임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 애니팡 수혜주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는 YD 온라인입니다. 지난 17일 애니팡 개발사인 썬데이토즈와 서비스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8거래일 동안 자그마치 150%가량 올랐습니다. 2,000원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5,000원을 넘어선 겁니다. 위메이드를 20%가량 올려놓았던 카카오톡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장기적으로 애니팡 효과가 통신업종에 이득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시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 통신사들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데이터 사용이 많아지는 그런 킬러 아이템이 등장했다라는 점이 좀 산업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그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0% 급등한 컴투스, 45% 오른 게임빌. 이제 그 뒤를 이을 모바일 게임주들의 랠리를 기대해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의 휴일 의무 휴업 조례를 무시하고 또다시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에 이은 두 번째로 코스트코는 이달 초 휴일 영업에 대해 내려진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는 과태료를 추가로 매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프리미엄 자연 가습 청정기 페이퍼의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중국 공기청정기 시장은 매년 36%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시장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창적 에어케어 솔루션 명품 공기 창조라는 슬로건을 걸고 프리미엄 제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사나머니가 한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합니다. 1심 재판부가 영업정지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사나머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사나머니가 낸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으면 주변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초대형 개발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도 재테크에 좋은 수단이 될 듯합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의 랜드마크 지도를 다시 그릴 개발 사업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현재는 주주간 갈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지만 모두 3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제업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안에 삼성물산이 용산구 한강로 이가에 레미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단지 맞은편에 용산 아이파크몰과 이마트가 있고 한강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또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판교 알파돔시티가 개발 호재 1순위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13만 8,500제곱미터의 땅에 들어서는 알파돔시티는 5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주거, 상업, 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입니다. LH가 다음 달 주상복합 판교 알파돔시티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이곳에는 주상복합 외에 현대백화점과 호텔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개발 사업들이 완료되면 인근 지역의 잠재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 내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그런 위험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개발 사업들의 경우 진행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분양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재건축이 연한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연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준농림 등 현재 미개발 상태이지만 앞으로 여건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진 관리지역 토지의 개발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제도를 현행 관리지역뿐 아니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백화점 1층에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 매장 대신 중저가 토종 브랜드들이 속속 입점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은 최근 M 상품 구성 개편을 하면서 1층에 해외 수입 브랜드를 빼고 중저가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습니다. 이는 극심한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눈이 명품보다는 중저가 제품에 쏠리자 백화점들이 고급 이미지를 버리고 실속형 매장으로 구성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K텔레콤은 콘텐츠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LTE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하면서 한다 캠페인을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이 이제 단지 음성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넘어 안정적인 LTE 데이터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LTE 이용자들은 이미 HD 보이스를 이용해 데이터망에 기반한 고품질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고 SK텔레콤은 말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만 한참 대목을 맞아야 할 축산 유통가에 울상이라는 소식입니다. 육류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2부에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